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벌써 2월 중반이 넘어섰고요. 다음 주면 이제 또 2월이 거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네요.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잘 건강하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신지요? 뭐 1, 2월 달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아마 어리둥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같이 한번 잘 대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를 또 정리와 함께 다음 주를 또 대비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가족 여러분들 같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주간진 시간인데 지난주 한 주에 대한 정리를 잠깐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지난주는 조금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타이핑을 좀 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타이핑을 좀 하면서 말씀드리면 글로벌 증시가 지난 한 주는 좀 쉬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코스피는 역시 2500선은 참 무거운 저항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 2500선을 중심으로 조금 어떤 느낌? 기간 조정에 약간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오를 것 같으면 좀 빠지고 또 빠질 것 같으면 오르고 약간 박스권에서 그죠? 약간 기간 조정의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CPI도 나왔었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미국의 CPI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까지 요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예상치보다 조금 다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하는 경계감을 좀 가지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초부터 시작된 이제 반등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약간 과열을 시켜주는 분위기라고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열을 시켜주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은 조금 쉬어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1월 말 2월 초에 이미 해드렸고 최근에 박스권 흐름 안에서 개별 종목들, 재료주들 위주의 강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꽤 과열되는 종목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뭐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좀 과열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 과열을 시켜주는 분위기였고 그 과열을 시켜주는 분위기가 이 CPI와 PPI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좀 약간의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섞이면서 과열을 좀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 조절 표현도 많이 쓰시죠, 그죠? 속도 조절을 해준 한 주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도 이제 한 주가 좀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조정들을 저는 완전히 시장이 끝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번 조정이 잘 숨고르기 위해 다시 한번 저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그리기 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 물가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이 꺾이는 속도 이게 완만하게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여전히 물가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너무 불안감을 거기서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급하게 튀니까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조금 개별 종목 테마 장세가 되니까 예탁금이 좀 살아났고요. 최근에 예탁금이 얼마까지 올랐죠? 이게 약 48조, 49조 원 정도까지 예탁금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줄어들었던 거래대금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결국
좀 뭐 개별 재료주, 네, 개별 재료주, 테마주 이런 에너지들이 꽤 강하게 여전히 살아있는 1월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모습들은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해서 뭐 이러한 테마주들 움직임 잘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데 조금 덜 오른 2차전지 관련주 또 덜 오른 재료주 테마주 쪽으로, 그러니까 키워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 그죠? 그리고 덜 오른 이런 쪽, 뭐 2차전지 내에서도 전기차 내에서도 2차전지 조금 소외되어 있거나 덜 오른 쪽으로 아마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왜? 3월 1일 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뭐가 있죠? 인베스트 데이가 아직 이게 끝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여전히 좀 긍정적인 테마주, 재료주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와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을 약간 요약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좀 많이 안 오른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까? 요것도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금요일 날 끝났던 미국 증시에 대한 주요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헤드라인은 천연가스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가격이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더 폴이잖아요, 그죠?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가장 큰 헤드라인으로 나와 있네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끝이 났다. 혼조세로 믹스트로 끝이 났다라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다우와 그 뭐죠? S&P는 올랐나요? 네, 이게 혼조세로 끝났는데 잠깐만요. 나스닥만 빠지고 다우와 S&P만 올랐죠. 제가 갑자기 살짝 헷갈리네요. 네, 그 부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차피 이 화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열어놓을게요. 맞네요. 나스닥만 빠졌고, 나스닥과 S&P가 빠졌고 다우만 올랐네요. 네, 나스닥과 S&P만 빠졌고 S&P가 빠졌고 다우만 올랐다. 지난주. 그래서 믹스드된 혼조세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있고 유럽 주식들도 별로 크게 안 좋았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 자, 메타 있죠?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옛날에 페이스북이었고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기업인데 추가 감원을 시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테크주들의 감원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직원 수천 명을 근무 평점이 기준이 미달된다, 뭐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우리 이제 근로자들을 이렇게 해고를 시키고 자르려면 뭔가 이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명분을 좀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업무 평가. 저희도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신입사원 때 업무 평가 시험 치고 막 그랬는데 1년에 2차례 정도 이 친구가 얼마나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냐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수천 명이 근무 평점이 기준에 미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은 앞으로 뭐 그러한 후보군이 되는 거죠, 이제 감원의 후보군.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감원이 이어지는지도 한번 메타의 한번 체크 포인트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테크 기업들의 여전히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면 90달러 부근에서 180달러까지 최근에 100%가 올랐습니다. 그죠?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메타가. 네. 뭐 위에서 빠진 걸 감안하면 뭐 아직까지 별로 안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밑에서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요거 이렇게 가격이 단절되는 현상을 우리는 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갭. 갭이라는 표현을 쓰고,
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좋은 갭은 상승 갭이고 나쁜 갭은 하락 갭이니, 그죠? 요거는 지금 뭐죠? 가격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구간에서 나타나요? 시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단절되면서 빵 떠서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상승 갭. 자, 상승 갭은 요 갭이 어떤 역할을 한다? 지지 역할을 하니까 이 갭을 메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반대로 하락 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이거죠. 여기 보시죠. 제가 이 갭을 메우기 전까지는, 하락 갭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이 갭을 메우기 전까지는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조심하시고 보실 필요 없다. 굳이 저거를 시세를 먹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언제 이 갭을 메웠나요? 겨우 메웠는가 한 요 시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술적으로 보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메우려고 시도가 나타났고 확실히 메운 거는 요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한번 초보자분들도 이제는 이 하락을 만들어냈던 안 좋은 악재가 어느 정도 희석이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한번 접근해 볼까라는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여기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던 음봉을 회복하든지 뭐 이런 각자만의 기준은 있을 텐데, 자, 이 하락 갭은 이렇게 메워야 긍정적인 거고, 반대로 상승 갭은 상승의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 갭이 안 메워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스물스물 최근에 조금 내려오고 있네요. 물론 완벽하게 다 메운 건 아니지만 요 메우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탄탄한 상승의 갭 지지가 조금 메워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로 용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최근에 바닥에서 저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위치를 한번 보시면 자, 메타라는 기업이,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제가 테슬라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테슬라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TSMC도 요걸 가지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우리 주가 강하게 많이 올랐었던 한미반도체도 요 PBR, PER 밴드를 가지고 제가 위치가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업인데도 요건 메타입니다. 메타. 앞에 메타 사명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자, 똑같은 기업인데도 역사적 밴드 상단부에 있을 때랑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있을 때랑 내가 들어갔을 때 그 마음가짐이 부담이 덜하다라는 거죠. 여기 위에서 들어가면 불안하죠. 지금까지 역사적인 밴드 상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를 뚫고 막 올라갈까?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왜? 작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안 좋은 이야기만 메타 쪽으로 나왔잖아요.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죠? 근데 그때가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였고 거기에서 살짝만 위에 밴드까지 올라왔는데 더블이 지금 주가가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기업들을 다루겠지만 좋은 기업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냐 비싸게 사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밴드 밑으로 내려갔다가 한 밴드를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감원 이슈도 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 정도 메타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파란색이 주가입니다. 파란색이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펀더멘탈도 최근에 약간 좋아지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우리가 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실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적. 빨간색이 지금으로부터 여기 FWD라는 것은 포워드죠. 포워드.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이익이 어떻게 될 건지 점을 매일매일 찍는 건데, 그게 작년도 중반부터 계속 이렇게 앞으로 1년 뒤에 메타의 실적은 안 좋아질 거야 라는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점이 이렇게 모아져서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주가가 바닥 찍은 시점은 더 이상 안 떨어졌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점에 이익 전망치도 이제는 1년 뒤에 이익이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애널리스트들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온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단계 올라왔다가 약간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게 이렇게 될 건가, 아니면 옆으로 당분간 이렇게 될 건가, 이제 아니면 조금 또 빠질 건가, 이거에 따라서 주가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실적보다 주가가 선행하는 성격이 항상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슬로우해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100% 올라서 쉬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의 컨센서스가 조금 좀 쉬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또 요거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가장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내추럴 가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요즘 뭐 난방비 때문에 난립니다, 그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자, 근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위기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또 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러우 사태 전쟁 이후로 에너지 위기가 촉발이 됐고, 그 위기가 많이 줄어들고 생각했던 것보다 기온도 좀 따뜻하면서 온화하면서 유럽의 가스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보죠. 그 기사를 잠깐 한번 내려달아 보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가져온 것 같네요. 네, 다음 페이지 바로 볼까요? 네, 보시죠. 유럽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가격 지표가 네덜란드 TTF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있는데 요게 또 떨어져 가지고 메가와트 시당 50유로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한 달 동안 또 20% 가깝게 빠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기사는 항상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으면 검증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자, 제가 해보니까 여기 있죠? 방금 봤던 게 네덜란드 TT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비슷한 거다. 그냥, 요거를 동행하는 유사한 또 거의 요 지표로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49.78이라고 했는데 거의 40유로까지 떨어진 거 보이시죠? 언제? 작년 9월을 고점으로. 작년 9월에 350 정도였습니다. 작년 9월에 350. 여기 있죠? 작년 8월 말 9월에 350유로까지 뛰었던 게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와, 이게 7분의 1 토막. 그렇죠? 많이 빠진 거죠. 천연가스 가격이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 자, 이거는 다음 그림은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미국에. 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작년 8월 말 9월 초를 기준으로 빵 빠졌고요. 5분의 1 토막 정도 났나요, 이것도? 네. 그리고 최근에 23년도 들어와서도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천연가스 가격은 역시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는 좀 빠질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바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좀 주말 사이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네. 자,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수요가 조금 증가하지 않겠니? 그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겠니?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도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지 않겠니? 라는 게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저희 KB증권의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세미나를 해서 저희 그 영상을 보내드렸던 그 내용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이란 리오프닝과 함께 수요가 올라오면서 폭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가계도, 우리도 이제 가계 금융자산 중에 많은 부분이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보시면 가계 자산의 약 70% 이상이 어디? 부동산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냐, 아니면 더 이상 안 빠지냐, 완만하게 움직이냐가 중요한데, 가격의 하락 속도는 완만해졌다. 그죠? 가격 하락 속도는 완만해졌는데 여전히 가격 상승은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시죠. 중국 부동산의 가격 증가율을 보시면 1선, 2선, 3선 도시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일단 2선 도시와 3선 도시가 아래쪽 두 개인데요.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밑에 두 개는. 네. 자, 근데 1선 도시 볼까요? 1선 도시는 여전히 조금 아직 돌아서는 모습은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이제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가격의 하락 속도는 완만해진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오려면 좀 소비가 막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일단 안 올라오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집값이 좀 올라야 내가 돼지고기 사 먹다가 소고기도 좀 사 먹고 비싼 음식도 좀 사 먹는데 일단 집값이 안 오르고 대출은 이자는 계속 나가고 이러면 계속 우리가 돼지고기밖에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임금 상승률 한번 볼까요? 상하이의 최저임금 증가율을 한번 보시죠. 네. 상하이 최저임금 증가율을 보시면 10년 평균 증가율은 10% 정도를 상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20년, 21년, 22년 보면 임금이 거의 안 오르고 있고 올라도 평균 대비해서 많이 못 오르고 있는, 즉 실업률은 여전히 조금 높은데 임금이 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기업들은 열심히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가게는 별로 대출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를, 아주 왕성한 소비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뭐가 부족하다? 총알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저희 KB증권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왕성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보시면 그렇게 이제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기대되는 네 가지 이유 쪽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아까 낮은 임금 말씀드렸고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오지 못하는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금 아직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왼쪽의 그래프가 뭐냐면 중국의 철강 재고 추이입니다. 자, 10년 평균이 요 빨간색 선인데 그거를 살짝 하회한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방향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철강도 시클리컬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자, 아직까지는 10년 평균을 하회하면서 급격한 턴어라운드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중국이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향 원자재 수입 추이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다른 미국산, 호주산 이런 것보다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고요. 네.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우리 개장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GDP 구성 항목 중에서 이게 수출 맘먹은 대로 안 되고 소비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나기 어렵다라면 결국은 투자를 가지고 GDP 구성 항목 소비, 그다음에 수출, 정부 투자, 기업 투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를 가지고 살리려고 한다라는 거고, 투자 중에서도 인프라 투자고,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형 인프라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같은 신형 인프라 투자, 요겁니다. 그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안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안보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투자를 열심히 신형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의 그 CCTV가 와 같은 이러한 스마트 시티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은 뭐죠? 우리 인권 문제가 항상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은 항상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계속 관찰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아주 촘촘하게, 예를 들어서 보통 CCTV가 우리 동네에 100m나 20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에는 50m, 30m 촘촘하게 박혔다는. 그래서 CCTV에 딱 얼굴이 딱 찍히면 이 친구가 어느 민족, 어느 부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여왔고 등등, 그 개인 신상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촘촘하게 박혀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스마트 시티라는 아주 예쁜 이름으로 씌워놓은 겁니다.
포장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안보 전략을 위한 방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형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자, 간시 시스템 고부가치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뭘 또 할 수 있냐면 자율주행까지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엔 자율주행도 데이터, 그죠?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할수록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좀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3대 지표의 최근에 이제 증가율 분위기를 보니까 중국의 3대 투자 지표는 인프라, 제조, 부동산인데 누구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인 인프라 투자만 그래도 위로 올라오고 있고, 여전히 제조업 꺾이고 있고, 부동산도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쪽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초유의 중국 증시, 본토 증시에서 섹터별 상승률을 보면 통신, IT, 테크, 소재 여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첨단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러한 인프라 투자와 연결이 되는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보던 거고, 아니 소재는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재는 철강, 화학 같은 건데, 아니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도, 그죠? 바닥을 일단 다져야 되고, 그죠? 땅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그냥 만들어지나요? 일단 철골 구조 쌓아야 되고, 여기에 화학 소재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소재 업종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연초 이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샀던 게 주로 뭘 샀나요? 소비주를 샀습니다. 왜?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담았던 거죠. 근데 이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필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 본토 주식의 주도주는 이러한 IT, 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러한 이제 최첨단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신형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동이 돼서 수혜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자, 이건 뭐 신형 인프라 투자의 핵심은 뭐죠? 동서수산이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쪽에 동부지역 쪽에 보통 우리가 뭐 첨단 기업들, 그 다음에 많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 낙후되어 있는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어떻게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방향이죠.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동서수산 인프라가 진짜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라는 건데 복잡하죠. 그냥 결론적으로 되고 있다. 말만 떠드는 게 아니라 동서수산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래서 동서수산 인프라 투자가 하고 있고, 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종목들, 업종을 제가 넣어놓은 건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런 신형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게 소프트웨어나 IT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센터를 여기 땅에 지으려면 땅을 파야 되고, 그죠? 건물을 구조를 올려야 되고, 여기에 다양한 시멘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화학 소재들이 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 중장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바케, 현대 건설기계, 진성 TC 이런 종목들이 땅 파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바로 이쪽 데이터들이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이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꼭 중국의 데이터 센터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요.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고, 그 뉴스가 뭐가 나왔었냐면 진성 TC 쪽 한번 볼까요? 진성 TC 뉴스 쪽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네,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촉구 결의안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에 맞춰서 평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취재한다는 소식에 이 건설 중장비 회사들이 강세를 보인다. 왜?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진성 TEC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캐터필라, 샌포드 공장, 에센스 공장, 텍사스 공장에 부품, 제품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거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도 앞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래서 장비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그렇게 땅을 다 파고 나면 그 다음 뭘? 철강 구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 중에 조강 생산, 철강 제품, 에틸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제가 뽑아보니까 일단 조강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조금 턴을 하려고 하는, 이게 언제까지 데이터냐면 작년 12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아직 1월달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달이 여기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는지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철강 제품 보니까 철강 제품이 더 이상 빨간색입니다. 철강 제품은 빨간색은 안 빠지고 있죠. 안 빠지고 여기에서 턴을 할 수 있을지, 전고점을 돌파해서 갈지 뭐 그런 부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학 중에 가장 기초 화학 소재인 에틸렌이죠. 에틸렌, 화학의 쌀. 에틸렌은 지금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 이제 중국을 볼 때 너무 우리가 리오프닝에만 항상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815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비와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그쪽도 좋겠지만 너무 올라간 그쪽보다는 이제 시클리컬, 중국의 경기 민감업종 관련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홀딩스 가장 강조를 많이 좀 드려왔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들은 계속 요것들의 방향에 따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리오프닝은 기대감은 먼저 땡겨놨잖아요. 지금 3월달 양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담당자 애널리스트 분과 제가 세미나를 해보니까 이미 리오프닝 많이 다 됐고 기대감으로 먼저 다 땡겨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안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날 해드렸죠. 그죠? 그러면 기대치를 충족을 앞으로 못하면 리오프닝은 조금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대신에 신형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우리나라 시클리컬 업종이 거기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참 예쁜 키맨이죠. 키맨이 이 참 1년에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저도 좀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루돌프 뭐 이 사슴 같은 머리띠를 하고 촬영을 하는 날이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저도 마지막에 연말에 이렇게 영상을 방송을, 저희 내부 방송 KB증권 내부에서 프라임클럽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12월 연말에 항상 어떤 방송을 하냐 하면요, 내년도 유망 종목,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2023년도 유망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데, 그때 제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을 한 게 포스코 홀딩스를 12월 20일 날 저는 이제 유망 종목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핵심은 철강 시황이 부진한 것은 우려는 선반영이 되는데, 앞으로 신형 인프라 투자, 뭐 리오프닝 이런 부분들이 되면 철강 시황은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라는 게 작년 연말에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이거는 뭐 나중에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다. 배터리 소재와 같은 리튬이죠. 결국에는 신사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 요거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별로 사람들한테, 투자자분들한테 관심이 없던 종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표 시총을 29조에서 한 30조 정도로 잡고, 가격은, 매수 가격은 제가 26만 원으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도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26만 원이 뭐였죠?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였거든요. 200일 이동평균선. 자, 한번 볼까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자리였는데, 자, 005940. 자, 동그라미로 칠해놓은 바로 그 위치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자, 조 200일선 부근에 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요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밸류에이션 뭐 테이블은 제가 이미 예전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뭐 밸류에이션 보여드렸죠? PBR. 네. 이게 또 한번 찾아볼까요? 네, PBR.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나 PBR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보죠. 자, 0.3배라는 PBR 역사적인 하단부 말씀드렸었고요. 0.3배에서 0.4배만 가도 30% 먹을 수 있다.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치를 한번 볼까요? 포스코 어딨나? SK 하이닉스고 포스코 있을 텐데, NC소프트고, 잠깐만요. 여기 있네. 포스코 홀딩스. 요거, 여기네요. 자, 잠깐만요. 그래도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신 데이터로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이건 지난 1월 중순까지 데이터고, 2월 17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PBR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최근까지 데이터까지도 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12월 달은 얼마였냐면 요게 12월 0.3배였잖아요. 그죠? 0.37 그러네요. 그죠? 0.37, 0.38이었는데, 자, 이게 언제야? 이거 1월 13일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그 뒤로 안 해놨네요. 그죠? 0.4까지 살짝 올라온 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프로그램이 다 돌아갔나요? 한번 보죠. 이제 돌아갔네요. 자, 요거를 시트를 하나 따로 떼가지고, 자, 이거 돌려버리면 딱 나옵니다. 과연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한번 보죠. 포스코 홀딩스 PBR이 이제 0.4배 위로 거의 밟고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세요. 0.45까지 올라왔습니다. 0.45 보이십니까? 네. 앞에 숫자가 바뀌었고, 그죠? 이제 0.4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요거 항상 계산을 제가 해드리죠. 0.45, 0.37이라고 치고 그냥 요것만 해도 수익률이 얼마나 난 거죠, 지금? 요거 빼기 20% 나은 거잖아요, 수익률이. 그죠? 이 포스코라는 대형주를 가지고 내가 그냥 욕심만 크게 없다면 1년에 20%만 따박따박 쌓아가도 복리로 여러분들 워렌 버핏을 능가합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까지 연복리로 한 20% 전후로 15에서 20을 꾸준하게 내왔기 때문에 저렇게 세계적인 주식 투자 1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AI, 로봇 뭐 이런 것들 안 하더라도 좀 이런 시클리컬만 내가 잘 사서 20%씩 이렇게 따박따박 한번 내볼까? 이런 목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야, 저 포스코 사서 20% 먹어가지고 저게 뭐 수익이 주식하는 재미가 있겠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사서, 하단에 사서 살짝만 시향이 좋아져도 이렇게 20, 30%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해도 저는 꽤 괜찮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어쨌든 그림을 보면 아직도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별로 오는 느낌이 드나요?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올라왔지만 여전히 별로 느낌이, 그죠? 많이 오른 느낌이 안 들죠? 한번 보시죠. 0.45배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직까지 요거까지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철강, 시황이 신형 인프라 투자 역량으로 중국의 열연 가격이 조금만 바닥 잡고 올라와 준다면 우리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고, 거기에다가 신규 사업인 배터리 쪽만 모멘텀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면 충분히 PBR 0.5배 이상으로는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를 잡아드린 거라고요? 이거 목표 시가총을 29조에서 30조 작년에 그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 한 30% 정도 잡은 거죠. 자, 근데 이번 주말에 보니까 시가총액이 얼마에 끝났냐면 28조 2,400억이 끝났어요. 와, 근데 사실 장중에 이게 5%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렸는데, 그러면 거의 29조에 거의 다 다가왔네요. 그죠?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던 목표 시총에는 얼추 지금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습니다. 35만 원 정도가 아마 29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역사적인 아니고 2021년도 고점이 여기 보시면 38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저는 35만 원에서 저 37만 원 정도 사이가 제가 생각했던 올해의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시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 여전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나 관심 있게 볼 만한 것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한영아 상무님이 자사주 매입을 한 거, IR 팀장님으로 작년도에 오신 분이,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추세 이탈가는 요거 양봉의 시가를 잡아드렸던 거 있고요. 자, 그 다음 조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을 뭘 봐야 된다? 좀 덜 오른 거 없을까? 좀 소외되어 있는 거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고려아연은 시클리컬이기도 하고요. 시클리컬 업종이기도 하고 비철금속 업종이죠. 요거는 아연을 가지고 재련을 해서 장사를 하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아연을 전광을 수입해 와서 이거 재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련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소재 가공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아연. 그래서 수소 쪽과 배터리 동맹을 LG화학, 하나그룹 이런 쪽들과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 이 회사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예요. 그죠? 다만 고려아연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자, 글로벌 잠깐만요. 자, 글로벌 재련 넘버원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사업, 자원순환 산업 사업까지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는 문제는 고려아연이라는 주식은 주가가 참 뭐하다? 무겁다. 무겁다 이거. 지난번에 막 지분 이야기 나오고 할 때 한번 이렇게 쫙 뽑았었는데 여기가 상당히 무겁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입니까 이게? 고점이 한 65만 원 위로 가면, 그죠? 65만 원 위로 가면 저항을 이렇게 툭툭 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 전략을 한번 일단 세워본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자. 지난번에 이제 200일선 아래로 조정받았을 때 여기가 지지받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였잖아요. 그죠? 이게 초록색 200일선입니다. 자, 그다음 이 200일선이 발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지만 200일선이 내 발 아래가 아니라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이렇게 뛰어도 돌파하지 못하는 저항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때? 지금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지지였는데 주가가 그 아래로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은 저항으로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외된 종목들까지 시장에서 찾고 야 고려아연도 이제 시클리컬로 가야지. 거기에다 고려아연도 저런 첨단 사업 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신성장 사업 하잖아 라는 거 하게 되면 200일선을 밟고 올라올 텐데 올라오더라도 여기가 한계가 아닐까. 일단은 1차적으로 얼마? 65만 원 전후가. 이런 정도로밖에 일단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고려아연도 좀 이럴 거는 크게 없는 위치에서 올라간다면 한 65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럼 고려아연도 제가 PBR을 한번 여기서 한번 바로 뽑아볼게요. 그냥 라이브로. 자, 제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30 자 010130 맞죠? 고려아연. 요걸 한번 돌려보면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고려아연의 PBR 위치를 한번 보죠. 바로 그림이 나오죠. 자, 요거는 고려, 글자가, 컴퓨터가 버벅거리네요. 자, 고려아연의 PBR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컴퓨터가 버벅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우리 포스코의 PBR을 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고려아연의 PBR
차트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회사가 올라갈 때 이번에 계속 부딪혔던 자리가 보니까 이게 1.5배 이상으로 넘어가니까 PBR이 거기에서 부딪히네. 그죠? 딱 느껴지죠? 지금 얼마야? PBR이 1.25배입니다. 1.25. 그러니까 다른 뭐 포스코 홀딩스나 화학주 이런 기업들은 PBR 1배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어쨌든 수익도 좀 안정적으로 나고 하다 보니까 PBR이 1배 이상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나게 싼 것도 아니다. 엄청나게 싸려면 얼마 이하로 내려와야 될까요? PBR 1배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 언제였죠? 코로나 2020년 3월달 코로나 터졌을 때 PBR 1배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배 밑으로는 잘 안 내려와요. 그 전후에서 자리 잡고 그죠? 여기서도 이거는 뭐예요? 서프라임 사태 때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안 내려옵니다. 고려아연은. 그래서 1.25배 정도 수준이면 여기에서 뭐 1배 사이 정도 구간이 고려아연한테는 락바텀이 아닐까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자 매우 무거운 종목이다. 그래서 난 무거운 종목 진짜 싫어요. 별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좀 소외되어 있으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 앞으로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거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미국에서 BMW 제치고 고급차 판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와우. 네. 처음으로 럭셔리 부분에서 BMW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판매 가격이 워낙 이제 테슬라가 가격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 분류차 차량 분류상 럭셔리 차량 쪽으로 차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고급 차종이야? 테슬라가 몰랐네요. 네, 아무튼 비싼 차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얼마 팔았냐면 40만 대 전기차. BMW가 15,000대인가요? 14,000대인가? 네, 아무튼 이 정도 팔았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네,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전히 그죠? 네. 자, 이런 전기차 압도적인 차이를 여전히 테슬라가 벌리고 있는데 이 경쟁 강도, 그러니까 이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하고 있죠? 차량 가격 인하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생기면 올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MW를 비롯한 다양한 전기차에 뛰어드는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경쟁 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 테슬라는 지난 금요일도 3% 오르면서 $200 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긴 한데 200일선에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 신규로 따라붙기에는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였고 그죠? 동그라미 칠해들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가가 200일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일부는 한번 좀 챙겨놓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지금 보면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면서 작년에 많이 빠졌는데 하반기에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안 빠지네요. 그죠? 이렇게 멈췄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당분간 옆으로 길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이게 이제 방향성을 200일선을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200일선을 뚫으려면 실적 추정치가 결국은 1번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3월 1일 날 한번 기대를 해보죠.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원래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 메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뭐 하다는 이야기죠. 달러가 매우 강하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달러 약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달러가 약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원달러 환율도 많이 올라왔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꽤 제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이게 왜 이래? 볼린저 밴드가 적용이 안 되고 다 그거 돼버렸네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전환지표 볼린저 밴드가 어디 있더라? 기타 지표 거리량 변동성 잠깐만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겠네요. 볼린저 밴드가 B 추세지표 가격지표 아니고 여기 있다. 볼린저 밴드
네. 자, 이제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뚫고 튀어오기 시작한 게 이게 볼린저 밴드죠. 네, 상단. 언제야 이거? 2월 9일, 2월 9일, 2월 8일부터 갑자기 튀어 올라서 거기 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지금 쭉 당겨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300원 가깝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1,300원 가깝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무섭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달러가 어떻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매우 약세로 바뀌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주춤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톤이 유지가 되면 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한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 또 보우먼이라는 분이 발언을 또 하나 하셨습니다. 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실망했다. 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나는 디서포인트먼트잖아요. 그죠? 실망을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우먼 위원은 투표권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네. 연준에. 자, 지역 연방은행 저기 보우먼 위원은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의 무게감이 상당히 좀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을 주말에 또 이분이 하셨고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는 실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더 올려도 될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이러한 발언에 따라서 달러가 조금 더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향성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테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가총액 1조가 갈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원택에 대해서 드렸고 사실 평일에 아침 개장 전 방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원택을 왜 시가총액 1조 물론 일주일 만에 1조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1조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분명히 출렁임도 분명히 중간중간에 조정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자, 일단은 먼저 그러면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제가 11월 18일 날 우리 8.15 모니터 개장 방송에서 했던 자료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11월 18일 날 방송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그날 방송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제 자료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때 말씀드렸던 데이터는 요거였습니다.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뭐 이런 미용 의료기 관련주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인덱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인덱스가 여기 정도까지 와 있는데 전고점을 이제 바짝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제가 원래 지수가 240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00포인트씩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위로는 2600 아래로는 2200 이런 박스권 제한적인 장세라면 저는 종목 장세가 하락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한 테마가 미용기기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요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을 해두세요. 그때가 97.44였습니다. 제가 100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인덱스가 97.44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때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니까 그때는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했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원택이 10배가 안 될 때였네요. 영업이익 환산. 그리고 시가총액이 3천억이 있을 때네요. 그죠? 네, 시가총액 3천억. 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원택의 제품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장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렸던 제품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뭐였죠? 이거? 피부를 이렇게 올리지요. 제가 대표님하고 개장전 방송할 때 그죠? 야, 참 미용 의료기기 회사가 장비 이름 참 잘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를 이렇게 당겨 올리지요. 그렇게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미국 FDA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수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는 모멘텀은 수출 쪽으로.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PER이 뭐 PSR 같은 이런 멀티플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 FDA 인증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수출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까지의 분기 매출액 추이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이렇게 점프 100%씩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점프를 하는 움직임. 이거는 뭐다? 고속 성장주다. 고속 성장주. 뭐 그냥 성장주라고 해도 되고요. 성장주는 시장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는 기업들,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이야기하고 고속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소모품이 핵심이다. 왜? 장비를 팔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비를 하나 팔고 나면, 저도 이제 피부 시술할 때 시술 받기 전에 피부과 선생님께서 카트리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요거 이 카트리지 이제 뜯는 거 보여드립니다 하면서 뜯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잠든 사이에 그거로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아닌가 모르는데 진짜 그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시겠죠. 아무튼 네, 그거 가지고 얼굴에 따따따따따 제 얼굴에 이렇게 때리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교체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소모품들이 판매가 장비가 쫙 깔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작년도 매출액은 800억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건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자료를 그때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근데 올해는 2023년도는 매출액이 1200억은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200억 나누기 826억 빼기 1을 하면 성장률이 50% 나옵니다. 자, 매출의 성장률이 50% 이상 나오는 성장 초기라면 주가를 제가 밸류에이션을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PER이 아니라 PSR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목표 시총을 정해도 된다.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 이게 바로 PSR이잖아요. 이 S가 세일즈니까요. 그죠? 그래서 고속 성장 기업은 이익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에 클래시스가 그래서 고속 성장을 할 때 PSR이 몇 배까지? 10배 이상까지 거래되는 데도 있었다. 그래서 적게 거래될 때가 5배에서 7배, 많이 거래될 때가 10배에서 그 위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클래시스가 적게 받았던 이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시스 메드칼도 마찬가지죠. 제시스 메드칼이 많이 거래될 때, 높게 거래될 때 PSR 7배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이 4배에서 5배잖아요. 그죠? 요것도 참고할 수 있는 거다. 자, 원택의 사모펀드의 수급은 이제 막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죠?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는 제가 어제까지 데이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데이터는 제가 뒤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제가 11월 24일 날 이거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해드린 내용입니다. 미온기기를 그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요런 내용입니다. 한번 저희 그 프라임클럽 유료 가족분들한테 보여드린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거니까 요건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원택이 4일 동안 상승하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양봉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보다 조금 적절하게 쉬어가는 음봉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급하게 트레이딩 하실 필요 없고 목표 시총 4천억을 저는 유지합니다 라는 거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에 제가 목표 시총 5천억으로 올려드린 적이 꽤 됐죠. 네. 자, 그리고 원택이 이렇게 쉴 때 다음 후보로 봐야 되는 게 뭐다? 비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올이고 비올이 오늘 신고가를 가네요. 자, 11월 24일 날 비올의 위치 한번 볼까요? 네. 11월 24일 날 비올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월 24일 날 비올의 위치. 어디였을까요? 11월 24일. 여기네요. 네. 바로. 자, 비올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위치가 저기였고,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리면 이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얼마였냐면, 그때가 2,700원이네, 종가로. 2,700원. 지금 5,300원이니까, 더블 났네요. 그죠? 더블 났습니다. 난리 났어. 미용의기가. 자, 그래서 이거 2,530원 안 깨면, 비올은
중요한 에너지 라인이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저는 이런 설명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개장 전 방송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쨌든 저희 프라임 클럽 유료 가족분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들 장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것도 그때 내용 보내드린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최근에도 제가 계속 미용 의료, 미용 기기, 미용 계속 1월달, 2월달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발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게 얼마였죠? 94였나요 이게? 작년도 제가 1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와,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미용기기 인덱스 지수를 제가 추출을 해보니까 119까지 이제 120까지 올라왔네요. 지수만 20% 이상 올라왔습니다. 지수만. 그죠? 지수만 20% 이상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20% 올라왔으니까 종목들은 당연히 90%, 140%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게 꽤 있죠. 네. 루트로닉이 지수만큼 올랐고, 원텍과 비올은 거의 100%씩 올랐습니다. 네. 여전히 미용 의료기에 관련된 테마는, 그 관심도는 구글 트렌드를 검색해 보면 여전히 높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원텍,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면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여전히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오고 있고, 네. 연기금과 투신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자, 왜 1조를 볼 수 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자, 원래 장비 매출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소모품이 올해부터 내년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장비 깔리고 나온 다음에 마진 높은 소모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이제 20% 이상으로 올라오는데, 소모품 매출 비중이 20% 이상으로 올라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평균적으로 다 15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죠? PER로 해놓은 겁니다. 이베스트에서. 네. 근데 원텍은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네. 비올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클래시스와 제시스 메디칼 대비해서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20% 이상 됨에도 원텍은 아직 못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원텍의 장기 목표 시가총을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게 있고, 요거를 엑셀로 미리 제가 열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올해 영업이익이 작게는 400억에서 600억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장비 팔리고 소모품 잘 팔리면서. 자, 거기에다가 이거는 POR인데, O가 뭐냐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10배 정도로 준다고 하면 4천억에서 6천억 정도 벌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적어도 5천억을 버니까 제가 목표 시총 1차 목표 시총은 5천억은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소모품 비중이 더 올라가서 실적이 잘 나오면 멀티플을 10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뭐 봤죠? 15배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천억에서 9천억까지 봐도 돼요. 그러면 이 중간까지만으로 봐도 되고요. 그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왜? 고속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루트로닉, 클래시스가 고속 성장할 때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5배가 아니라 이거 PSR 8배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올해 매출액 곱하기 8배를 하면 9,6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1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건 너무 멀리만 남아있잖아요. 그죠? 너무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5천억 왔으니까 이제는 뭐 한 6천억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다시 또 바라보면 되죠. 장기적으로 저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림을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림을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PSR 기준으로 6배 적용해 볼까요? 6배? 6배. 7천억.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천억, 7천억을 일단 그 다음 타겟으로 한번 잡아보고, 그때도 분위기가 잘 팔리고 여전히 좋다. 그러면 진짜 이제 9천억까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페버트리. 페버트리도 제가 계속 이렇게 발송을 해드렸는데, 페베트리도 이렇게 계속 발송해야 되는데, 제가 페베트리는 아주 초기에 우리 가족분 다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뭐 성일 하이텍도 움직였지만, 페베트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도 이렇게 움직였지만 IS 동서까지도 금요일 날 튀었습니다. 그죠? 자, 숨겨진 제가 페베트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게 1월 5일 날 저 양봉이 터지고 M&A를 하는 걸 보니까 페베트리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IS 동서는 이제
상한가 가깝게 이제 금요일로 올랐는데, 자, 요 양봉의 시가 요거 깨면 안 되죠, 이제.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아, 나는 조금 챙겨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은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챙겨놓고,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은 저거 깨면 안 된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IX 동서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적으로 난 챙겨야지. 뭐, 그거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 제가 두 개의 테마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죠. 반도체, 비메모리, 후공정, 그 다음에 폐배터리. 여기가 투자가 집중되니까 그 두 개 테마가 이제 다음 우주항공 다음으로 테마가 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양호하게 같이 잘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HK 이노엔이 요거 이제 종목을 꼭 봐달라고 하셔서 대표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게 위 식도 역류 질환의 효과가 탁월한 이제 K캡이라는 제품을 중국으로 이제 중국의 의료보험 의약품 리스트에 등재되면서 그간의 주가가 좀 눌려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200일선 뚫었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살짝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오버행 이슈가 계속 물량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한 100만 주 이상 뭐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냥 차라리 블록딜로 해소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시장에서 계속 이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를 좀 무겁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되는 것 같은데, 3월부터 중국의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오버행만 끝나면 뭐 주가가 어디에서 조정이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오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월달 중국 보험 적용되고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기적으로는 요 양봉의 시가를 안 깼으면 좋겠는데 거의 종가 기준으로 깨는 그림이 나왔네요. 조금 기술적으로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려오긴 했는데, 요 종목은 200일선 아래에서 굳이 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급하게 파시기보다는 오버행 이슈가 좀 기다릴 수 있으면, 이게 물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해소되고 3월달 뭐 중국 쪽으로 숫자가 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 다음에 기관들이 좀 수급 들어오고, 그래서 기타 법인 쪽의 물량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달러만 되면 수급 쪽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노에는 네. 자, 기관 외국인 쪽 일별 상세. 저 기타 법인 쪽에 물량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네, 기타 법인. 네. 자, 요쪽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HK 이노는. 네. 그리고 고물량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3월 달부터는 중국의 뭐 데이터들 확인할 부분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너무 길어 버렸네요. 네. 빨리 말씀드린다고 빠르게 말씀드렸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가족 여러분들,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 정리를 잘 해드렸는데요. 뒤에 제가 금요일 날 그 수급 들어온 것들 데이터 다 넣어드렸고, 자료에, 그다음 한 주간의 사모펀드에서 많이 산 종목도 이렇게 수급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직 밤잠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를 대비해서 그러한 수급 특징주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제가 또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8.15 개장 전 방송에서 또 수급 관련 특징주들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약간 튄 게 있는데 그거도 내일 제가 개장 전 방송에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개장 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